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초고품격 시간 레드의 64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 이적시장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오늘은 지금 현재 이적시장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이슈들과 영입 소식들로 인해서 혹은 루머들로 인해서 화제를 좀 많이 끌고 있는 클럽들에 관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명철 해설위원께서 EPL,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4팀을 준비를 해오셨고, 저는 프리미어리그가 아닌 다른 리그들에서 3팀을 준비해서 총 7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올 시즌은 아무래도 이제 다가오는 시즌은 11월 월드컵의 여파로 인해서 팀들이 선수단 구성이라든가 준비를 조금 일찍 해야 되는 시즌이고, 여기에 이제 월드컵 본선에 출전하게 된 선수들의 경우에는 또 이적에 있어서 조금은 또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또 잘못 이적해서 예를 들어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서 뭐 예를 들어 출전을 잘 못한다 뭐 이렇게 되면은 또 월드컵에 지장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이적 시장이라는 생각인데요. 그리고 사실 저희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 또 여러 가지 뭐 그건 아니다 뭐 이건 이렇게 된다 또 상황이 많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은 저희가 화요일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좀 반드시 해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명철 해설위원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4팀 가운데 첫 번째 팀 어디가 가장 화제입니까? 가장 화제인 팀은 역시 맨체스터 시티인 것 같습니다. 네. 맨체스터 시티가 비교적 빠르게 오피셜을 띄웠는데 굵직굵직한 오피셜들이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강을 상당히 잘하고 있는 팀으로 저는 먼저 꼽을 만한 팀이 현재로서는 맨체스터 시티인 것 같아요. 일단 맨체스터 시티가 보강을 해야 되는 포지션들은 풀백이 먼저 있었습니다. 네. 풀백의 경우는 칸셀로, 워커, 진첸코뿐이기 때문에 숫자만 보더라도 부족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는 당연히 왼쪽, 특히 왼쪽의 경우는 좀 좋은 자원 보강이 좀 필요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자리가 페르난지뉴가 이제 브라질로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로드리 선수와 경쟁할 수 있는 혹은 같이 나올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추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센터 포워드, 결국 이제 가짜 9번으로 지난 시즌 한 시즌을 온전히 잘 출연했던 맨체스터 시티이긴 한데, 가브리엘 제수스도 아스날로 지금 떠날 가능성이 매우 커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문 톱 자원을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데려오는 것이 필요했거든요. 네. 아스널의 지저스. 네. 네. 제수스. 네. 지저스. 네. 그래도 제수스 선수가 저는 맨체스터 시티에서는 아쉬운 구석이 조금 더 많이 보였던 반면, 이 선수는 단점도 장점도 뚜렷한 케이스거든요. 조금 뒤 아스날 때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맨시티에서보다는 아스날에서 그래도 모습이 조금 더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모습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맨시티 얘기로 넘어가면 맨시티는 분명 제수스보다는 좀 더 결정력을 가진 선수가 톱 자리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데려온 선수가 엘링 홀란드인데, 이건 뭐 시작부터 사실 이적 시장이 열리기 전부터 정말 굵직한 오피셜을 하나 띄웠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엘링 홀란드는 이제 도르트문트와의 어떤 계약 상황상 맨체스터 시티가 홀란드의 실제 가치보다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데려올 수 있었죠. 그런 것 같아요. 네, 트랜스마크트 기준으로는 5,400만 파운드인데, 기사에 따르면 도르트문트와 엘링 홀란드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 그러니까 2022년 여름 이적 시장 때는 어느 정도 합의된 금액으로 선수 이적을 허용해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 되어 있었다는 언급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의해서 맨체스터 시티도 아무래도 홀란드의 실제 가치보다는 더 저렴하게 엘링 홀란드를 데려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지난 겨울이긴 하지만 어쨌든 팀 합류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때죠. 훌리안 알바레스를 데려왔는데, 이 선수는 윙포워드와 톱을 모두 보일 수 있는 선수고 제법 괜찮은 무게중심과 드리블 능력, 1대 능력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도 충분히 이 맨체스터 시티의 공격진에 있어서 충분히 괜찮은 어떤 입지를 다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임대 가서도 잘했어요. 그렇죠. 네, 재임대를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 무대에서는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해외 SNS에서는 역시 그 부분이 가장 이슈가 되더라고요. 자국 리그에서의 그 시즌별 분포도나 성장세가 세리에아 구에로의 아르헨티나 리그 내에서의 활약과 좀 비슷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비슷한 흐름을 타면 좋겠다라는 맨체스터 시티 현지 팬들의 반응들이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공격진의 경우는 엘링 홀란드의 영입, 여기에 훌리안 알바레스의 영입으로 역시 좀 아주 좋은 보강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미드필더 쪽은 지금 아직 오피셜이 뜨진 않았지만 리즈 유나이티드의 칼빈 필립스 영입이 매우 유력해 보이죠. 그 이명철 해설위원이 칼빈 필립스 맨시티 것
것이 될 거다라고 네. 지난번에 예측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마 정말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칼빈 필립스의 경우는 맨체스터 시티가 거의 대부분 이제 합의를 좀 맞췄다고 하는데 이정료도 칼빈 필립스라는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더는 굉장히 희소한 자리인데 그런데도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된 잉글랜드 자원을 이 정도 금액에 데려온다고 하는 것은 물론 오피셜이 아직 뜨진 않았지만 비교적 괜찮은 어떤 금액 내에서 지금까지는 좀 적정 범위로 언급이 좀 되고 있고요. 필립스 선수도 볼음반 능력, 그리고 역시 활동량을 바탕으로 한 수비 능력, 게다가 수비형 미드필더뿐만이 아닌 로디보다 살짝 올라간 중앙 미드필더 역할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원 보강이 필요했던 맨체스터 시티한테는 더할 나위 없는 중요한 자원이 영입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 서브 골키퍼는 지금 빌레펠트의 주전이었던 슈테판 오르테가를 FA로 영입하는 것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는 오피셜이 뜨지 않았지만 FA 영입으로 지난 시즌 불안함을 보였던 잭 스테픈을 대신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좋은 보강이 아닌가 싶고요. 물론 맨시티 팬분들은 지난 시즌 특히 챔피언스리그에서 아쉬움을 보였던 에데르슨 골키퍼와 경쟁할 수 있는 주전급 골키퍼가 좀 되기를 바랄 텐데 아마 백업 골키퍼로 오르테가 골키퍼는 좀 입지를 다지지 않을까. 조금 유감이지만 에데르슨 골키퍼에 대한 주전 입지는 아마 다음 시즌에도 유지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죠. 팀이 한 0.1% 정도 약점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마 그 부분이 현재로서는 어쩌면 풀백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해외 기사에서는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소식마저도 뒤집는 지금 또 하나의 루머가 있죠. 브라이튼의 쿠쿠렐라를 어쩌면 데려올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쿠쿠렐라가 만약 아닐 시에는 또 다른 풀백도 아마 맨체스터 시티는 찾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브라이튼이 비수마를 내준 이상 주축 자원인 쿠쿠렐라를 한 시즌 만에 다른 팀으로 보내는 선택을 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다른 영입들보다도 쿠쿠렐라 영입은 역시 난이도가 비교적 있을 거라고 좀 보이고요. 만약 쿠쿠렐라를 못 품을 시에 맨체스터 시티는 현재 풀백의 숫자로만 봤을 때는 분명 또 다른 풀백을 찾아 나설 필요는 있다. 근데 그게 다른 포지션보다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 정도로는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판매한 선수도 가브리엘 제수스를 아스날에 지금 뭐 나오고 있는 금액으로는 4,5천만 파운드 사이, 아마 4,500만 파운드 정도의 좀 이적료가 아닌가 싶은데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공격수가 필요한 아스날 입장에서도 좋은 선수를 데려왔고 맨체스터 시티도 충분히 제수스를 적정가에 좀 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라임 스털링도 지금 일단 판매 루머가 있는데 첼시가 관심 있다는 얘기가 있죠. 네. 협상이 과연 맨체스터 시티가 원하는 대로 첼시가 바로 좀 협상이 잘 이루어진다면 마찬가지로 제수스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의 이적 수익이 좀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또 한 명의 선수는 이제 가빈 바주누 선수인데 사실 이전에 로치레일 그리고 포츠머스 잉글랜드 3부 리그 정도 내에서 그동안 임대로서 좀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인데요. 근데 이 선수를 사우스햄튼이 무려 1,260만 파운드에 팔았습니다. 2002년생의 맨체스터 시티로서는 1군 내에서 지금 자리가 없는 골키퍼, 그러니까 비전력 자원으로 봐야 되는데 그 유망주 골키퍼를 나름 1,260만 파운드에 팔았다는 건 판매까지도 맨체스터 시티가 잘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 세론 조항 20%, 세론 조항 20%는 그러니까 만약 바주누 골키퍼가 다른 팀으로 가게 될 시 그 이적료의 20% 수익 정도를 맨체스터 시티가 가져간다는 이 조항이 되는 거죠. 게다가 바이백 조항은 만약 맨체스터 시티가 정해진 기간 내에 바주누를 다시 데려오기를 원한다면 미리 합의한 금액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데려올 수 있다는 걸 뜻하는 조항인데 이 정도 조항들까지 세부적으로 넣었다는 점은 분명 판매까지도 맨체스터 시티가 공을 들여서 잘했다라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맨시티에 이어서 저도 뭐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이제 유로피언 자이언트 구단을 하나 말씀드리면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네, 바이에른 뮌헨은 지금까지는 아주 잘하고 있는 게 틀림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그 앞으로 남아있는 산적한 과제들은 좀 남아있는 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단 리버풀의 사디오 마네 선수가 왔죠. 그리고 아약스로부터 2명이 왔습니다. 마즈라위 선수, 흐라번베르흐 선수가 왔는데 이 흐라번베르흐 선수는 특히 뭐 이명철 해설위원도 예전에 뭐 유망주로 지목을 했습니다만 많은 클럽들에서 노리고 있었던 중앙 미드필더 유망 자원이고 마즈라위 선수도 뭐 아약스에서 단연간 또 실력이 검증이 됐잖아요. 그래서 마네, 마즈라위, 흐라번베르흐라면은 이거는 상당히 영입은 잘했다고 보여지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나간 선수들도 있어요. 일단 마르크 로카 선수와 코롱탱 톨리소 선수가 이제 바이에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흐라벤베르흐의 영입이면은 사실은 이전보다 퀄리티 있게 보강이 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마르크 로카도 그렇고 뭐 톨리소도 그렇고 바이에른 뮌헨 팬들을 결코 만족시키지 못했던 중앙 미드필더들이었기 때문에 뭐 이 선수들을 내보내고 흐라벤베르흐를 일단 안착을 시켰다면 일단 중원은 키미히와 고레츠카를 받쳐주거나 혹은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수 있는 퀄리티 자원을 얻었다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제 수량적으로 보면 중앙 미드필더가 한 명 더 필요해 보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거기서 이제 라이프치히의
콘라드 라이머 선수를 데려오려고 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라이프치히가 지금 저항을 하고는 있는데, 근데 뭐 아시다시피 바이에른 뮌헨은 독일 리그의 빨대 흡입기 아닙니까? 네. 거의 흡입기 수준이기 때문에 흡입력이 대단해서 아마 라이머 선수도 오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 다음 타겟이 지금 라이머로 나와 있고, 그래서 만약에 흐라벤버르흐에다가 뭐 멀티로 어디든지 또 뛸 수 있는 라이머 선수까지 보강이 된다면 이전에 미드필드 진영보다는 미드필드의 퀄리티는 훨씬 좋아진다는 것이 확신이 되고, 그리고 이제 쥘레 선수가 나간 자리가 좀 문제인데, 쥘레 선수가 나간 자리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죠. 마즈라위 선수가 왔으니까 파바르 선수가 이제는 측면으로 갈 필요는 별로 없어졌다. 그러니까 마즈라위의 영입은 센터백을 영입하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센터백의 숫자를 약간 늘리는 효과 같은 것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쥘레 선수가 나갔기 때문에 아마 바이에른 팬분들은 센터백에 대해서도 조금 허전함을 느끼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도 같은 걸 좀 찾아보니까 일단 탕기 니앙주 쿠아시라는 선수가 있잖아요. 이 탕기 니앙주 선수가 프리시즌에 하는 모습을 조금 보기는 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 니앙주 선수가 프리시즌에 괜찮아 보이면 이제 파바르를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중앙 수비수로 집중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센터백 굳이 영입하지 않고 갈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니앙주 선수를 이제 다른 곳으로 보내든지 하면서 센터백을 이제 영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센터백을 영입하려고 할 때 이 자리에 지금 대두되는 인물들이 토리노의 브레메르 선수, 네. 그리고 나폴리의 쿨리발리 선수, 그리고 마테이스 덜 리흐트 유벤투스 선수, 이런 선수들이 일단 얘기는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바이에른 뮌헨이 현실적으로 이 선수들을 데려오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좀 있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브레메르 선수는 일단은 인테르가 일단 좀 유력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게 생각보다는 조금 늦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인테르 밀란이 브레메르 선수 영입에는 가장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뭐 토트넘이라든가 요즘 다른 구단들의 또 연결설도 있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이 막상 이제 브레메르 데려오려고 해도 이거는 강력한 경쟁이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존재한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쿨리발리 선수도 첼시와도 연결설이 있고 지금 또 바르셀로나와도 연결설이 있거든요. 그리고 쿨리발리 선수는 물론 나이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쿨리발리가 실제로 매장에 이렇게 진열이 될 경우에는 역시 경쟁을 피하기가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쿨리발리도 이게 막상 이제 바이에른이 하려고 한다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덜리흐트 선수는 너무 비싸고요. 일단 너무 비싸고 지금 토드볼리의 첼시가 강력하게 지금 달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에른의 여태까지의 어떤 영입의 전체적인 철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첼시와의 첨예한 경쟁을 이겨내면서까지 덜리흐트 선수를 데려올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쥘레 선수 자리가 만약에 정말 보강의 필요성이 대두가 될 경우에 과연 이제 어떤 선수로 보강이 될 것이냐가 좀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고, 그리고 역시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가장 큰 관심사는 이제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네. 레반도프스키 선수는 이따가 뭐 바르셀로나도 제가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본인은 일단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에 의하면 바르셀로나 행에 대한 의지는 꽤 강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다만 아무리 나이가 많은 선수고 계약 기간이 그렇게 멀리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에른 뮌헨은 레반도프스키라는 레전드를 쉽사리 보내고 싶지는 않겠죠. 게다가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최근에 또 했던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이에른이 자존심이 엄청난 거함 아닙니까? 약간 괘씸죄를 생각해서도 또 쉽게 보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바르셀로나가 부르는 액수와 바이에른 뮌헨이 요구하는 액수 사이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가 아주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아주 큰 차이는 아닌데, 과연 바르셀로나가 이 대목에서 레반도프스키의 가세 여부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느냐가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땐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 안 쓰고 그냥 남기지 뭐. 그리고 어차피 나이는 많잖아. 뭐 나중에 자유계약 된다 한들 뭐. 그렇게 바이에른은 생각할 공산이 커서 바이에른은 여유가 있는 입장이고, 바르셀로나가 얼마나 절실하게 레반도프스키를 원하냐에 따라서 저는 이 딜의 여부는 결정이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바이에른이
꽤 괜찮은 가격으로 레반도프스키를 매각하는데 성공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센터백들에 대한 어떤 영입에 있어서도 약간 변수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이제 지갑이 좀 더 이제 두터워지는 거기 때문에 바이에른을 계속 이끌어왔던 그 레반도프스키라는 레전드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이제 남은 관심사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여기에 또 한 명의 선수가 지금 약간 말썽을 피우는 선수가 있어요. 그나브리 선수. 그나브리 선수가 이제 계약 기간이 역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협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사리 타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그나브리 측이 말을 잘 안 듣는 거죠. 바이에른 뮌헨 팬들은 제 한 거에 비해서는 뭐 이 정도면 감지덕지지 왜 빨리 사인을 안 해? 뭐 좀 화도 내시기도 합니다만 어찌됐건 그나브리 측이 지금 쉽사리 선선히 응하지 않고 있어서 이대로라면 그나브리 선수도 매각을 해야 돼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그냥 내보낼 수는 없고 그렇죠. 이적료를 지금 챙기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나브리와의 재계약 협상이 제대로 안 돼서 매각으로 간다면 그러면은 측면에서 뛸 수 있는 자원을 충분하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레반도프스키까지 만약에 나갔다고 쳤을 때는 전체적인 공격진이 과연 충분한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마네 선수에다가 자네 선수, 코망 선수, 무시알라 선수, 토마스 뮬러 선수인데 여기서 중앙 뛸 수 있는 선수는 이제 마네와 토마스 뮬러 선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아까 맨시티도 그랬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역시 가짜 9번만 쓰는 거는 문제를 좀 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에른 팬들이 좀 불안해질 것 같고, 그리고 마네 선수를 또 중앙으로 고정적으로 쓴다고 하게 되면은 측면도 그나브리 없어지면은 약간 또 허전함이 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도 레반도프스키와 그나브리가 동시에 나가게 된다면은 공격 자원의 보강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공격 자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선수들도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일단 랭스에서 지난 시즌 상당히 많은 골을 넣으면서 아주 유망주 스타로 떠오른 위고 에키티케 선수가 있고, 그리고 사스올로의 뭐 지안루카 스카마카 선수는 올여름 아주 인기가 좋은 선수죠. 여기에 이제 뭐 빅토 오시멘이라든가 최근까지도 사샤 칼라이지치 선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칼라이지치 선수 쪽은 이제 좀 안 하는 쪽으로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 공격 자원들도 지금 다들 인기가 좋은 선수들이라 굉장히 비싸고 경합이 치열하죠. 그러니까 에키티케 같은 유망 선수라 할지라도 지금 파리 생제르맹도 에키티케 선수에게 관심이 있고 뭐 레알 마드리드도 관심 있다는 얘기가 있고, 스카마카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강력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아스날, 뉴캐슬, 웨스트햄 같은 팀들과도 연결이 되고 있는 선수이고, 여기에 뭐 얼마든지 다른 경쟁도 더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레반도프스키와 그나브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 선수들이 동시에 나간다고 했을 때 바이에른 뮌헨은 이제 어떤 영입들을 해야 될까가, 바이에른 뮌헨이 여태까지는 괜찮게 영입을 한 것 같지만 앞으로의 과제들도 여름에는 좀 남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마즈라이 영입으로 제가 좀 기대하는 효과는 키미히가 더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즈라이는 이제 후방 빌드 없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미드필더처럼 참여를 해줄 텐데 또 연계를 잘하는 선수죠. 네. 백스리를 기준으로 그동안 윙백을 뛰었던 코만과 사네, 뭐 백포에서는 파바르 선수가 또 측면 풀백으로 나설 때가 있었지만 기존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좀 더 키미의 옆에 서서 삼선을 보조해주는 움직임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즌 나겔스만 체제에서 전술적인 문제가 됐던 키미 원볼란치 체제, 키미를 너무 후방의 수비형 미드필더로만 가둬서 쓰다 보니까 키미 쪽의 빌드업 지분이 너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키미의 어떤 장점을 공격적으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마즈라이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빌드업 시에 2-3 혹은 뭐 3-2와 같은 키미 옆에 보조해주는 선수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저는 키미가 조금 더 장점이 살아나는 방향으로 바이에른 뮌헨의 후방 빌드업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연계 부담도 줄어들고 네. 나아가서는 수비적인 부담도 조금 줄어들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마네는 레반도프스키의 거치와 별개로 이제 진행된 딜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이선이 코만 선수의 경기력이 좀 좋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늘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사네나 뭐 그나브리 선수와 같은 그런 아쉬움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역시 사디오 마네를 측면 쪽에 어떤 에이스로 새롭게 발돋움시키고자 데려간 게 좀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중앙 공격수가 레반도프스키 나간다는 전제라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적시 중앙 공격수 레반도프스키의 거치에 따라서 좀 어떻게 활용법이 바뀔지도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어쨌든 마네를 영입하면서 기대하는 첫 번째 효과는 측면의 보강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측면의 마네 선수를 활용할 때는 분명히 역동성, 연계 플레이, 결정력 이런 게 다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만약에 중앙 공격수가 제대로 없어서 마네를 또 가짜 9번화 시켜야 하는 상황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기대했던 그런 효과들이 또 그쵸. 조금 반감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도 올여름을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명철 해설위원의 EPL 두 번째 팀은 어디입니까? 제 두 번째 팀은 토트넘입니다. 토트넘의 경우는 사실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한 상태에서 주전 선수 뎁스단을 늘리는 것이 필요했죠. 그러려면 알맞은 백업의 영입 그리고 주전이 아쉬웠던 자리는 역시 양질의 주전급 선수를 보강하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일단 필요했던 포지션 보강은 제 생각은 윙백이 일단 첫 번째였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역시 플레이메이커 유형의 미드필더, 조금 더 패스를 풀어주거나 볼을 운반할 수 있는 미드필더의 보강이 필요했었고 기왕이면 키 큰 센터백이 좀 필요했죠. 그리고 그게 콘테 감독이 선호하는 왼발 센터백이라면 더 좋았을 듯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공격진에 손흥민, 케인, 쿠루셉스키 이외에 쓸만한 선수가 한 명 더 들어오는 것과 골리니 선수가 임대 복귀를 했기 때문에 요리스의 디리리 혹은 요리스를 대신해서 컵 대회에 나올 이 백업 골키퍼 하지만 좀 기량이 검증된 백업 골키퍼를 데려오는 것까지 전 포지션에 보강이 필요했지만 역시 주전급 선수를 먼저 데려와야 했던 쪽은 윙백과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센터백 이 세 자리가 역시 가장 급한 포지션이 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토트넘은 제가 좀 두 번째로 소개드리는 이유는 꽤 빠르게 오피셜을 띄웠기 때문인데요. 일단 오피셜이 난 선수들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서브 골키퍼인 프레이저 포스터를 사우스햄튼으로부터 이제 FA로 데려왔고요. 그리고 지금 윙백의 페리시치로 FA로 데려왔죠. 페리시치는 왼쪽 윙백 상황에 따라서 왼쪽 윙도 가능할 거기 때문에 FA로 데려왔다는 점 역시 좀 플러스 요인이 될 거고요. 이브 비수마를 브라이튼으로부터 데려왔습니다. 비수마의 경우는 볼음반 능력, 전환 능력, 전개 능력이 다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토트넘의 벤탄쿠르, 호이비에르 혹은 올리버 스킵 이외에 또 다른 주전급으로 쓸만한 미드필더가 추가됐다는 점이 역시 플러스가 될 것 같고요. 공격진과 센터백은 아직 오피셜이 뜨지 않았고 누가 유력할지의 윤곽은 공격진 쪽은 보이긴 하거든요. 지금 에버튼의 히샬리송이 반복적으로 링크가 나고 있는데 히샬리송을 정말 목표한 대로 데려올 수 있을지가 좀 변수가 되겠고 센터백 쪽은 인테르의 더블A 선수, 비아레알의 파우토레스, 라이프치히의 그바르디올, 인테르의 바스토니, 라이프치히의 시마칸 이외에도 바르셀로나의 렁글레, 토리노의 브레메르 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링크가 났었는데 누가 유력한지는 다른 포지션들만큼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았어요. 그리고 다들 대부분 지금 언급하신 네. 선수들이 경쟁이 없는 게 아니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도 나가고 당연히 재정적으로도 센터백 매물이 들어왔을 시에는 상당한 투자를 하겠지만 굉장한 경쟁이 예고되고 또 바스토니처럼 상황에 따라서는 선수 본인이 잔류를 희망하는 경우들이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선수들 중 누가 유력할지는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토트넘이 돈은 있잖아요. 돈은 있죠. 그리고 대신에 챔피언스리그 티켓도 있고. 네, 충분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에 의한 변수 그리고 선수나 팀이 어떻게든 지키고자 하는 변수들까지 감내하기에는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좀 변수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역시 확률적으로 좀 애매해 보이는 선수들은 그바르디올과 바스토니 이 두 명은 팀의 잔류 의지와 선수의 잔류 의지가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두 명은 조금 어려워 보이는 매물이 아닌가. 여기에 브레메르도 인테르와 가까워 보여서 이 점도 경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토트넘이 지금 뛰어들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그런 매물들이고요. 그래서 센터백은 마지막까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이제 판매해야 될 선수들은 토트넘은 조금 소식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대 복귀한 은동벨레가 있고 팀 전력 외자원인 윙크스가 있는데 어느 구단들과 좀 링크가 되고 있다. 윙크스는 에버튼, 팰리스와 링크가 있고 로셀소의 경우도 어쨌든 비아레알하고의 지금 링크가 다시 좀 진하게 이어지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 선수들을 정말 확실하게 판매하면서 비저적 자원에 대한 정리 그리고 파페사르, 브라이언일과 같은 임대 복귀생들에 대한 거취를 어떻게 정할지 또 하나는 센터백과 공격진 쪽의 오피셜을 이전 포지션들처럼 얼마나 빠르게 띄울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토트넘으로서는 역시 남은 변수가 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의 다음 클럽은 바르셀로나입니다. 네. 좀 전에 렁글레 선수 말씀하셨는데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랑글레 선수를 좀 토트넘이 데려가 줬으면 그런 아마 마음이 굴뚝 같은 크겠다. 네. 그런 선수들 가운데 하나인데 일단 바르셀로나는 아직까지 저희 녹화 기준상 오피셜은 아니지만 곧 오피셜이 나올 선수로는 안드레아스 크리스텐센 선수와 밀란의 프랑크 캐시에 선수의 경우에는 곧 이제 오피셜이 나올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방출로서는 다니 알베스 선수와 헤어졌고 쿠티뉴 선수를 이제 빌라로 완전히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바르셀로나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지금 썰이 아주 무성한 클럽이에요. 정말 이적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바르셀로나가 얼마나 신속하게 그래도 재정적인 확충을 해서 이 무성한 썰을 가능성을 이제 현실성으로
바꿔놓을 수 있느냐.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아까부터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이적 시장에는 정말 이제 이른바 매물의 경우에는 경쟁 클럽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좀 신속하게 달려들어서 뭔가 이거를 영입을 결정 지어야 되는 상황에서 사실 바르셀로나는 다른 클럽들보다는 조금 발이 좀 늦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바르셀로나가 최근에 바르셀로나 라이선싱 앤 머천다이징이라는 이제 자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지분을 이제 상당 부분 매각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여기에 또 중개권료 일부 지분도 또 매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 매각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돈은 꽤 거액이에요. 그래서 일단 급한 불을 끄게는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다른 경쟁 클럽들보다 신속하게 움직여서 원하는 선수들을 제값을 주고 다 데려올 수 있느냐는 약간 의문의 여지가 있거든요. 일단 그러한 어떤 영입들을 위해서는 바르셀로나 팬들에게는 굉장히 뼈아프고 기분이 언짢은 일이지만 프랭키 더용 선수는 그래도 팔리는 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지난번에 이명철 해설위원께서 예상해 주셨다시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테나우 감독 체제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데 더용 선수를 아주 테나우 감독 체제의 핵심으로 꼽고 있어서 결국에는 더용 선수는 이제 나가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자회사 지분, 중개권료 지분, 게다가 더용까지 매각을 하게 된다면 또 이제 재정은 좀 확충이 될 거예요. 여기에 바르셀로나가 사실 좀 더 정상화가 되려면 가성비가 낮은 자원들, 고비용, 저효율 자원들을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네투라든가 브레이스웨이트, 피아니치 3명은 굉장히 좀 문제가 크고요. 랑글레는 그래도 토트넘이라든가 이적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움티티도 프랑스 리그 팀들로부터 지금 손짓이 있어요. 트린캉 선수는 스포르팅으로 가게 될 것 같고 민게사 선수도 적절한 제한이 있다면 방출이 지금 유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네투라든가 브레이스웨이트, 피아니치가 남고 리키푸치 선수에게는 과연 오퍼가 있을 것인가 이것도 좀 의문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선수들의 경우에도 제안이 들어와서 넘기는 것이 신속하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은 좀 두고 봐야 되거든요. 그나마 위안이라면 우스망 덴벨레하고는 계약이 만료가 되었다는 점이겠네요. 그러니까 연봉은 이제 안 나가는데 근데 이제 덴벨레 선수도 지금 사실 바르셀로나와도 재계약 논의를 하고는 있다는 있죠. 얘기도 있죠. 하고는 있는데 바르셀로나는 덴벨레 측이 요구하는 액수를 절대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덴벨레 선수가 지금 상황이 좀 묘한 게 첼시와도 대화를 했고 바이에른 뮌헨하고도 대화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클럽들의 경우도 바르셀로나보다는 높이 주는 거는 같은데 덴벨레 측을 만족시킬 만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덴벨레 선수가 이 선수가 또 낙동강 오리알이 되나? 약간 지금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바르셀로나 잔류 가능성보다는 다른 클럽으로 그래도 옮길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아직도 생각은 해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 덴벨레 선수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결정이 안 된 선수들, 거취 여부가 결정이 안 된 선수들이 사실은 조금 빨리 결정이 돼야만이 바르셀로나가 영입하고 싶어하는 선수들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인데 어찌됐건 근데 여태까지 연결되고 있는 선수들은 그래도 바르셀로나라는 이름에 또 걸맞게 거물들이 많습니다. 일단 레반도프스키 선수 얘기는 좀 전에 해드렸죠. 레반도프스키 선수는 바르셀로나의 의지가 강한 것 같은데 과연 바르셀로나가 바이에른의 요구에게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인가가 좀 관건이다. 그리고 만약에 바르셀로나가 계속 미적거리잖아요. 그러면은 레반도프스키 선수에게도 또 경쟁이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또 변수가 있고 베르나르도 실바 선수와도 상당 기간 강력하게 연결되긴 했는데 저는 베르나르도 실바 선수는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일단 맨시티가 싼 가격에 내놓을 선수가 아니고요. 이 선수의 크기 자체가.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더용 선수 나가는 미드필드에는 발렌시아의 카를로스 솔레르 선수는 올 것이다. 더용 선수 나가면 뭐 솔레르 선수 오는 거는 뭐 그거는 가능해 보이고요. 베르나르도 실바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윙어로서 하피냐 선수와도 이제 연결이 되고 있는데 하피냐 선수가 올려면 일단 덴벨레 선수는 해결이 돼야죠. 나가는 쪽으로 이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피냐의 경우에도 특히 런던 클럽들 아스날, 첼시, 토트넘과 또 강하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싸움은 런던 클럽들 그 가운데서도 아스날이 조금 유력해 보이지 않나? 바르셀로나와 링크는 많이 되어 왔지만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쥐일 쿤데 선수인데
쿤데 선수의 경우에 첼시가 지금 마리나 그라노브스카야가 내려오면서 쿤데 선수의 영입 순번이 조금 밀린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러니까 첼시가 지금 덜리우트나 슈크리니아르 선수에게 강하게 지금 달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바람에 바르셀로나도 쿤데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희망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높아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정말 굵직한 선수들 여러 터고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일단 바르셀로나는 레반도프스키와 쿤데에게 좀 집중적으로 지금 일단은 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만약에 쿤데가 안 될 경우에는 여전히 또 쿤데 선수는 첼시도 관심이 있고 다른 클럽들도 경쟁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쿤데가 또 안 될 때는 쿨리발리 선수도 이제 바르셀로나의 레이더망 안에는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찌됐건 바르셀로나는 레반도프스키와 쿤데를 데려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EPL의 세 번째 클럽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팀은 하피냐와 가까워진 그 런던 팀입니다. 아스날입니다. 그렇죠. 네, 이번 이적 시장에 지금 일단 오피셜이 꽤 많이 띄웠고 혹은 유력해 보이는 선수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선수들의 대부분은 공격 자원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전의 이적 시장은 주로 수비나 미드필더 쪽 혹은 뭐 키퍼까지 보강을 좀 하는데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뭐 벤 화이트, 램스데일, 뭐 토마스 파티 이런 선수들이 최근 시즌마다의 이적 시장에서 굵직한 영웅들로 꼽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수비 쪽이나 미드필더 쪽이 아닌 공격 쪽, 골을 넣어줄 수 있는 공격 쪽이 조금 더 이번 이적 시장은 아스날이 시작부터 강하게 달려드는 게 아닌가 싶고, 그렇게 바라봤을 때 지금의 이적 시장 행보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일단 아스날 역시도 당연히 필요한 포지션을 따진다면 라카제트가 FA로 나가면서 이제 이 비어있는 공격수 자리, 은케티아와 같이 기왕이면 주전 경쟁을 펼치고 혹은 주전으로 도약할 수 있는 주전급 공격수가 역시 좀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자카, 파티, 여기에 엘네니, 게다가 로콩가도 있는데 로콩가는 아무래도 나이가 좀 어린 편이고 자카와 파티, 엘네니도 주전급 미드필더 혹은 백업급 미드필더로 확실하게 입지는 나뉘어 있지만 사실 자카와 파티도 가지고 있는 분명한 리스크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자카의 경우는 수비적인 단점, 그리고 타락박시의 단점들, 파티의 경우도 중반기부터 좋은 활약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전에 기복이 없지 않았고, 엘네니의 경우도 결국 후반기 이전까지 쓰이지 않았던 이유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미드필더 쪽 역시도 아스날은 보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르티넬리, 스미스로우, 사카와 페페로 지금 윙포워드 자리를 봤을 때 페페 선수의 기량이 아무래도 애매하고 약간 고비용 저효율, 이 케이스에는 저는 페페 선수도 좀 들어가지 않나 싶거든요. 네, 이게 다 좀 이따 이름 나올 루이스 캄포스 디렉터 때문입니다. 닐 때문에. 아무튼 이 선수 때문에 이 윙포워드 쪽도 보강에 대한 생각은 안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필요한 포지션들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기왕이면 수비와 풀백, 결국 이 누누 타바레스의 왼쪽 풀백에서의 어떤 입지나 그리고 키어런 티어니의 부상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기왕이면 풀백 혹은 센터백까지 가능한 멀티형 수비 백업 한 명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서거든요. 근데 그 자리의 선수들이 지금 거의 다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일단 센터 포워드의 경우는 가브리엘 제수스가 매우 유력해 보이고요. 맨체스터 시티에서 이 선수는 결정력에서 아쉬움을 드러냈지만 지금 아스날은 결정력 이상으로 조금 더 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이른바 좀 장점이 많은 공격수를 필요로 하거든요. 아르테타 감독이 필요로 하는 미드필더 쪽으로 내려와주는 볼 받는 움직임, 전방 압박, 거기에 아주 영리한 박스 침투, 게다가 맨시티의 코치와 선수로서 이미 호흡을 좀 맞춰왔던 사제관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르테타 감독이 선호하는 매물을 좀 일찍 찾지 않았나. 그래서 가브리엘 제수스의 영입은 저는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보이고요. 이제 라카젯보다 못할 리가 없어요. 그건 맞아요. 라카제트보다 영향력과 심지어 같은 기회에서의 결정력도 저는 라카제트보다는 좋을 거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수스의 단점이 결정력에 있을 거라는 것은 미리 예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즌 말부터 그것도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다. 그럼요. 그래도 전 제주스도 긍정적으로, 사람은 바뀔 수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보고요. 윙포워드 쪽은 지금 하피냐 영입이 선두라는 얘기가 많죠. 하피냐가 영입된다면 왼쪽 사카, 오른쪽 하피냐, 혹은 하피냐도 좌우가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 좌우 스위칭도 가능합니다. 윙포워드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이점이 있고요. 또 여기에 유망주인 마르키뉴스 선수도 일단 데려오면서 윙포워드 보강을 좀 마친 것 같습니다. 미드필더 쪽의 경우는 일단 파비오 베이라 선수를 데려오면서 그동안 공격형 미드필더의 외대구르 쪽에 집중됐던 의존도를 그래도 줄일 수 있게 됐고요. 파비오 베이라도 2선의 멀티 자원이기 때문에 측면 공격적인 부분,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역시 소화가 좀 가능한 선수고, 이 선수도 볼을 받기까지의 오프 더 볼, 그리고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한 볼 전개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의 멀티성을 충분히 활용하기 좋은 자원이지 않을까 싶고, 근데 창의적인 재간은 아주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인데
피지컬이 조금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그건 부분은. 의문이죠. 이거는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신체 경합은 역시 상대해봐야 좀 알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은 베르나르도 실바랑 조금 이제 비슷해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더 할 네. 나이가 없는 건데. 그만큼의 영리함을 가진 선수로 성장하기를 바라야 될 것 같고요. 수비와 왼쪽 풀백이 모두 가능한 멀티 자원이 지금 링크가 나고 있죠. 아약스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입니다. 그래서 리산드로의 마르티네스의 경우는 역시 이 자리는 멀티형 백업이 한 명 정도는 필요하다. 상황에 따라서는 주전까지 도약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래서 아스날이 찾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고요.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는 그래서 충분히 이 단계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매물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골키퍼는 뭐 지난 겨울에도 이미 합의했다는 얘기가 좀 있긴 했었지만 맷 터너 골키퍼를 데려오면서 이러면 그동안 구단에서 자리를 잃었던 베른트레노 골키퍼를 현실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스날이 해야 할 점은 아까 얘기 드렸던 삼선의 경우는 주전급 자원들도 위험 요소가 좀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렇죠. 결국 공격 자원 못지않게 저는 미드필더 쪽도 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과연 미드필더 쪽에 어떻게 달려들 것이냐. 일단 그동안 얘기가 나왔던 틸레망스에게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아니면 그 이외에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페노르트의 쾌취, 아스톤 빌라의 추커메카, 뭐 랑스의 세코 포파나나 셰이크 두쿠레 이런 자원들 삼선 쪽 미드필더에 좀 달려들지가 핵심이겠고 그리고 임대 복귀한 선수들을 빠르게 지금 정리를 해야 돼요. 벨레린, 토레이라, 메이틀런드 나이스, 파블로 마리 그리고 지난 시즌 겨울에 영입을 해서 다시 재임대를 보냈던 MLS의 트러스티라는 센터백까지 이 선수들은 현실적으로 다시 임대를 가거나 아니면 빨리 팔아치워야 할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 정리를 하는 것이 역시 좀 시급할 것 같고요. 트러스티는 좀 다른 케이스지만 그 이외의 선수들은 참 네. 많이도 돌아왔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트러스티를 제외한 자원은 꼭 판매해야 되는 자원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살리바의 경우는 임대 복귀에서 뛸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센터백 쪽에 경쟁을 좀 할 것 같고 니스 넬슨 역시 마찬가지로 임대 연장이나 이적과 같은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어쨌든 비전력 자원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리고 남아있는 삼선 포지션에 대한 보강을 어떻게 해낼지 이 여부가 남은 시간 아스날한테는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저의 세 번째 팀은 좀 스피디하게 하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인데요. 네. 이 팀은 일단 전설적인 디렉터가 제일 먼저 왔어요. 루이스 캄포스. 그렇죠. 네, 니콜라 페페를 아스날이 그렇게 사게끔 만들었던 주인공인데 이 뭐 캄포스 디렉터는 뭐 세비야의 몬치, 도르트문트에서 이제 퇴임하는 미하엘 초오크 이분들과 더불어서 뭐 현대 축구 21세기 3대 디렉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수익성으로만 따지면은 루이스 캄포스가 최고죠. 뭐 이분이 여태까지 해냈던 게 하메스, 마샬, 콘도그비아, 베르나르도 실바, 벤자민 맨디, 바카요코, 르마, 파비뉴, 음바페, 니콜라 페페, 조나탕 이코네, 하파엘 레앙, 빅터 오시멘, 가브리엘 마갈량이스 등등등등등등 모나코와 릴에 수천억을 안겨준 장본인 아닙니까? 네. 유망한 선수들을 발굴하고 영입하고 또 육성해내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 음바페 선수가 이제 잔류하면서 파리 생제르맹에 거의 뭐 요즘 팬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거의 뭐 이거는 단장급 선수 아니냐. 그런데 어쨌든 이 풋볼 어드바이저 이 단장 비슷한 역할을 할 전문가를 데려왔는데 이분이 모나코 시절 음바페를 또 육성해냈던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나코 커넥션이 이제 음바페, 루이스 캄포스로 인해서 결성이 됐는데 여기에 동시에 또 다른 커넥션이 결성이 되죠. 루이스 캄포스와 이제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아직 오피셜 안 나왔지만 크리스토프 갈티에 감독이 이제 부임을 한다고 하죠. 뭐 이거는 지금 저희 상황에 비추어서는 변하지 않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오피셜이 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갈티에 감독이 그 릴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한 그 기반을 만들어준 것도 릴의 당시에 루이스 캄포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제 두 사람 관계는 또 굉장히 신뢰가 돈독하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음바페와 루이스 캄포스 모나코 커넥션 그리고 루이스 캄포스와 크리스토프 갈티에 릴 커넥션 루이스 캄포스를 중심으로 이제 동시에 이 커넥션이 형성이 되는 팀이 일단 됐어요. 그런데 이제 루이스 캄포스 디렉터 얘기를 제가 제일 먼저 꺼낸 이유는 루이스 캄포스가 왔다는 거는 사실은 재정만 허락한다면은 상당한 영입을 할 가능성이 높은 여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선수들도 뭐 다 화려합니다. 좀 전에 아스날 할 때 언급이 잠깐 됐던 선수인데 세코 포파나 선수. 이 선수가 랑스의 아주 만능형 중앙 미드필더이고 뭐 공격 가담도 되고 득점까지도 해낼 수 있고 아주 좋은 선수인데 이 포파나 선수가 뉴캐슬 아스날의 관심도 받고 있지만 파리 생제르맹이 가장 지금
좀 근접해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티니아 선수 얘기는 이제 포르투가 좀 전에 이제 아스날의 파비오 네. 비에이라 선수 말씀하셨습니다만 같은 소속이었잖아요. 근데 비티니아 선수도 지금 포르투를 올여름에 떠날 공산이 큰데 이 선수도 파리 생제르맹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가 최근에는 이적료 지불 방식에 있어서 좀 두 클럽 간의 이견이 있어서 조금 난항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물론 포파나도 그렇고 비티니아도 그렇고 여태까지 파리가 좀 강력하게 접근한 건 사실이지만 다른 경쟁 세력들이 지금 무지막지하게 존재합니다. 특히 올 시즌은 뉴캐슬이 있기 때문에 뉴캐슬도 웬만한 선수들에게는 다 좋은 선수라 하면은 지갑 들고 다 접근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빅클럽들도 있지만 뉴캐슬이 또 있다는데 뭐 이 점을 간과하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역시 캠포스 디렉터와 릴에서 인연이 있었던 헤나투 산체스 선수. 이 선수도 파리가 가장 지금 앞서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원래는 이 선수는 AC 밀란으로 거의 굳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요즘 AC 밀란이 약간 좀 팀 내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미적거리는 동안 파리가 지금 하이제킹으로 들어와서 오히려 밀란을 앞서는 인상이 있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뭐 포파나 그럼 비티냐 헤나투 산체스 다 영입하느냐 그런 건 아닐 거고, 제 생각에는 이 가운데 뭐 한 명 많아야 뭐 2명 정도일 것 같은데, 일단 그런데 미드필드 영입은 하긴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파리도 지금 고비용 저효율 자원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카르디, 드락슬러, 게이에, 베이날둠, 안데르 에레라 같은 선수들인데, 특히 이제 게이에, 베이날둠, 안데르 에레라가 지금 미드필더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선수들의 전부 혹은 일부가 나가게 되면 이 자리를 또 메울 선수들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포파나라든가 비티니아라든가 헤나투 산체스라든가 이런 선수들 가운데 일부는 영입될 확률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공격수 부문에서는 아까도 언급됐던 스카마카 선수, 그리고 랭스의 에키티케 선수, 이런 선수들과 파리가 또 강력하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 스카마카의 경우에는 파리가 강력하긴 하지만 역시 경쟁이 올여름에는 많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에키티케 선수도 프랑스 리그에서 아주 상당히 떠오르는 유망주 공격수로서 또 경합이 있거든요. 이것도 약간 두고는 봐야 될 것 같고, 뭐 심지어는 모이세켄 선수를 레안드로 파레데스 선수와 스왑딜해서 데려온다는 썰도 있는데, 어찌됐건 파리도 지금 중앙 미드필드 부문 그리고 공격수 부문에는 상당히 지금 관심이 있다. 네. 그 얘기는 이카르디 선수는 제발 좀 나가. 누가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래도 드락슬러, 게이에, 베이날둠, 안데르 에레라의 경우에는 연결되는 클럽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카르디 선수는 지금 딱히 그렇게 연결되는 클럽이 없어서 이제 이카르디 선수의 처리도 이제 파리가 어떻게 하게 될지를 좀 두고 봐야 되겠고, 일단 파리는 갈티에 감독이 이제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아직 오피셜 안 났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감독 지휘봉을 잡게 되면 더더욱 좀 속도를 높여서 영입에 접근하지 않을까. 근데 다만 파리도 지금 음바페 선수를 주저앉히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투여했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원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파리도 물론 돈이 샘솟는 구단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지타산이 올여름에는 아주 여유가 많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파리도 역시 캠포스 디렉터가 지금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 영입도 영입이지만 일단 처분을 어떻게 하느냐도 파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줄 말씀드리자면 네이마르 선수 이탈설이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네이마르 선수를 만약에 데려갈 수 있을 클럽은 뉴캐슬, 일단 뉴캐슬. 제 생각에. 네. 그리고 토드 볼리의 첼시가, 토드 볼리 씨가 뉴 첼시, 새로운 첼시, 내가 이끄는 첼시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 이런 걸 혹시 한번 보여주려고 혹시 첼시가 할까라는 약간 이제 물음표가 있고, 호날두 선수가 이탈한다면 호날두 없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호날두 선수가 있는 상황에서 네이마르 선수를 더 끼얹기는 약간 좀 그거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이선 자리 보강이 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가장 높은 가능성은 네이마르 선수는 그냥 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달려들 팀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려들 수 있는 숫자가 아주 한정적이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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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래서 네이마르도 결국 이 잔류가 좀 선호화되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찌됐건 그래도 현실적으로만 보면 네이마르
가 옮길 가능성은 좀 작아 보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선수들의 영입이 이제 파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명철 해설위원 EPL 네 번째 팀. 이거는 짧게 끝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 링크가 나는 선수가 지금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가져오셨죠? 근데 그런 팀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오피셜을 아직 띄우지 않은 팀보단 그래도 띄운 팀이 빅식스 중에 네 번째로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네. 첼시와 맨유가 아직 여러 가지 사정상 오피셜이 뜨지 않았고요. 리버풀은 오피셜이 떴어요. 리버풀은 일단 원래 필요했던 포지션이 제 생각에는 수비형 미드필더와 중앙 미드필더가 1순위였습니다. 왜냐? 파비뉴의 백업이 없고요. 티아고 핸더슨 이외에 뛸만한 백업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자리는 당연히 중원의 보강이 1순위로 필요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놀드의 백업이 없기 때문에 아놀드의 백업에 대한 두 번째 수요. 세 번째가 결국 공격진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공격진은 당연히 이적 시장 전까지는 마네가 잔류할 거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디아스, 마네, 살라의 조타 정도가 경합하는 경쟁 구도에 피르미누의 어떤 경쟁력이 예전보다는 아쉽고 오리기는 나갈 것이 이미 발표가 났기 때문에 유망한 선수 혹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주전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 한 명 정도 여분이 있다면 데려오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죠. 근데 사디오 마네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나는 것이 확정되면서 먼저 오피셜이 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벤피카의 다르윈 누네스죠. 네. 홀란드와 함께 거액을 공격수에 보강이 됐기 때문에 아마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에 가장 기대를 받는 또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펩 클라시코 아니에요? 네. 펩과 클롭의 대결, 맨시티와 리버풀의 대결, 뭐 요즘 가장 화제의 한 판인데 홀란드 대 누네스의 대결로도 이거 네. 이 둘도 좀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당연히 의식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보다 앞서서 먼저 이 오피셜이 뜬 선수가 있죠. 풀럼의 파비오 카르발유입니다. 네. 파비오 카르발유는 메잘라와 같은 혹은 왼쪽 윙포워드와 같은 좌우도 다 가능한 선수지만 윙포워드나 중앙 미드필더까지 쓸 수 있는 자원인데 어쨌든 어린 자원이라는 점에서 생각은 해야 되겠고 그동안의 장점은 제 생각엔 킥력에 상당한 장점이 있어서 필리피 쿠티뉴와 같은 비슷한 활동 범위 내에서 왼쪽 하프 스페이스 내에서의 오른발 능력을 좀 기대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선수가 4-2-3-1 전술 혹은 4-3-3 전술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을지는 조금 저도 좀 궁금해지는 상황이고 여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뜬 선수가 아놀드의 백업으로 뛸 수 있는 오른쪽 풀백 칼빈 램지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중앙 미드필더와 오른쪽 풀백이 가능한 멀티 자원인데 아놀드 백업이 없었던 리버풀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영입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마네가 안 떠났던 상황에서 제가 1순위라고 언급드렸던 미드필더 쪽의 보강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원래 노렸던 추아메니는 레알 마드리드로 이제 선택을 했고 네. 벨링엄을 지금 노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도르트문트가 예전부터 좀 벨링엄 선수와는 리버풀이 썰이 좀 많지 않았나요? 링크가 있었죠. 네. 근데 이번에 홀란드를 판매한 도르트문트가 벨링엄까지 같은 시기에 판매하기에는 너무 그거는 전략수가 크기 때문에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또 못할 일이죠. 네, 그래서 도르트문트는 이번 이적 시장은 당연히 안 된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리버풀이 내년에나 벨링엄을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벨링엄을 내년에 영입하고자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의 미드필더 영입은 한번 쉬어간다. 이런 입장을 현재까지는 취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팬들이 불만 있는 이유는 내년이 와서 리버풀이 영입할 거라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벨링엄 선수와 뭐 사전 계약해 놓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리버풀이 너무 미드필더 보강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냐. 전력의 어떤 누수를 아는 채 시즌을 출발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우려는 있고요. 잠깐 포르투갈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언급은 오타비오 선수에게 리버풀이 좀 관심이 있다는 얘기인데 네. 리즈 유나이티드와 경쟁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포르투가 원하는 금액이 꽤 세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현재로서는 좀 변수가 많은 루머다 정도로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피냐 선수 행보와도 조금 관련이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어찌됐건 오늘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 보내드린 64번째 초고품격 레드 시간 프리미어리그 4팀 그리고 유럽의 다른 리그들의 거함 3팀에 관한 현재까지 이적 시장의 동향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저희가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이 녹화하고 방송 나가는 그 며칠 사이에 또 많이 급변하고 돌변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하고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